예, 안녕하세요. 김석입니다. 자, 우리 오늘 그 연구자와 함께 고전 읽기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그 티마이오스에 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이제 작품의 도입부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우주론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세 번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힘든 어려운 주제였는데, 이제 우주혼에 관한, 우주혼을 데미우르고스가 어떻게 제작했는지에 관한 논의가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중반을 넘어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우주혼에 대한 논의를 다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의 제작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통 티마이오스를 그 맨 앞에 그 어제 이야기에 대한 토론, 그리고 이제 아틀란티스 전설 이야기, 이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우주론 그 자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이 이제 지성에 의한 우주 제작, 이제 바로 이제 그 데미우르고스가 우주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이 이제 아마 오늘부터 다루게 될 필연에 의해서 생겨난 부분이라고 이야기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들, 즉 물질들에 관한 이론들이 다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부분, 세 번째 부분은 흔히 이제 지성과 필연의 협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인간의 신체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일부, 즉 지성, 데미우르고스가 제작한 것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그 수업에, 우리가 3시간 수업인데 전반부에는 이 데미우르고스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후반부에는 필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서 지금 이 제목에 나와 있듯이 필연과 수용자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사실 이 필연과 수용자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고 모호하고, 또 이제 수많은 그 해석과 논쟁들이 그 제기된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몇 차례 세미나를 해도 다 다루지 못할 내용인데, 일단은 약간 좀 휘뚜루마뚜루 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에 좀 할 수 있는 만큼 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그 수업 전반부에는 그 지성, 즉 데미우르고스에 의한 우주 제작의 마지막 파트로서 이제 인간의 혼과 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데미우르고스가 그 우주를 만들죠. 그러니까 천체와 우주의 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궤도 위에 별들을 만들어서 태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별들이 각각 다 신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든 별들, 다시 말해 별의 신들을 모아놓고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이제 인간을 비롯한 유한한 생명체들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이 담긴 연설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연설이 끝난 다음에 인간의 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몸이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다루어집니다. 다만 이제 인간 신체의 본격적인 인간 신체의 뭐 장기라든가 기관, 그 다음에 각 기관의 기능이라든가 혹은 각 기능의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면 이제 질병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마지막 3부 논의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수업 후반부에는 필연과 수용자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모호한 개념인 이 우주가 그 생겨나기 이전 상태, 그 상태를 이제 필연 상태라고 하고, 이 필연을 그 우주 제작자인 데미우르고스, 지성이 설득을 통해서 지배함으로써 조화로운 이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필연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이 필연과 더불어서 나오게 되는 개념이 수용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생성의 수용자,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플라톤의 장소론 혹은 공간 이론에 해당되는 개념인데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역시 이 생성의 수용자 역시도 그 뭐랄까요, 이제 인격화된 그 신화적인 그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수용자 안에 담겨 있는 이제 물질들, 그리고 이제 우주 생성 이전의 모습까지 살펴볼 텐데, 오늘 다루게 될 이 두 번째 부분, 이 필연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음 시간, 그 5번째 시간에 이 뒷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 물질들의 아주 구체적인 논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생성의 수용자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파트 1 인간의 혼과 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가 텍스트를 인용하지 않고 그냥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그 데미우르고스 우주 제작자인 신은 이 자신의 훌륭함으로 인해서 자기 이외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처럼 훌륭해지기를 바랬죠. 이제 그러한 바람으로 인해서 이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우주를 만드는데 먼저 그 우주의 몸, 천체에 관한 이야기가 이야기됐었죠. 천체의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주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볼 수 있기 위해서 불이, 만질 수 있기 위해서 흙이 필요하고 이 둘이 결합을 함으로써 이제 우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결합이 일정한 비율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개항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 세계는 3차원 세계이기 때문에 즉 가로 세로 높이의 세계이기 때문에 매개항이 2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불과 흙 사이에 공기와 물을 놓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수화풍이라는 그 4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이 세계의 천체를 구성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순서로서 이제 우주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야기의 순서로는 조금 뒤에 다루지만 실제로 데미우르고스는 혼을 먼저 만들어서 몸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우주의 혼을 만드는데 혼은 몸과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플라톤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몸의 재료와 혼의 재료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체 안에서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영역에 속하는 있음과 같음과 다름, 그리고 이제 그 물체가 아닌 나눠질 수 없는 그리고 이제 가지적인 있음과 같음과 다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각각 섞어서 중간적인 있음과 같음과 다름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것들을 섞어서 우주혼의 재료를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수적인 비례에 따라 분할함으로써 궤도를 만들고 바로 그 궤도가 이제 우주혼이 되는 것이죠. 이 천체는 같음의 궤도를 따라서 자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행성들, 별들은 그 다름의 궤도를 따라서 이제 그 7 행성들이 돌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했고 따라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운동의 원리로서 이야기가 된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루어진 거죠. 자, 여기까지 모든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데미우르고스는 자기가 만든 자기 작품을 이제 딱 봅니다. 그것을 이제 굉장히 만족해 합니다. 이게 이제 텍스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만족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좋은 훌륭한 물건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이제 작품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어로 아갈마라고 부릅니다. 신들을 위해 만든 아갈마라는 말은 보통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아갈마라는 걸 성물이라고 번역을 하죠. 특히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다양한 그 기독교 성물들이 있죠. 그렇죠? 뭐 이를테면은 뭐 성모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식품 같은 것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성물들이 모여 있는 성소 역시도 이제 아갈마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이 세계,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아갈마인데 그 말은 신들을 위한 일종의 장난감이나 장식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도 좋을 겁니다. 한마디로 신이 어떤 이제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천박하지 않은 아주 훌륭하고 잘 꾸며지고 좋은 의도가 들어가 있는 세계, 뭐 이제 이런 의미겠죠. 보고서 이제 굉장히 만족해서 더욱더 이 세계를 또 좀 더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데미우르고스가 생각하기에 이 세계 안에 생명체가 있어야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뭔가 훌륭한 세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세계에는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뭔가 좀 부족하고 허전해 보이겠죠. 훌륭한 세계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그 세계 안에서 뛰어노는 생명체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만드는데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고 데미우르고스는 그 자신이 만들어 놓은 별들을 소집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천구에 붙박혀 도는 항성들과 그 다음에 이제 지구둘레를 도는 행성들, 이것들이 이제 다 별들인데 한마디로 별의 신들이죠. 이 신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다 소집을 한 다음에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제 조금 밑에 나오니까 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신이라는 개념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특히 이 티마이오스에는 이 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신, 그리스어로 테오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적인 것이라고 해서 이 신적인 것은 보통 이제 중성명사로 테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 혹은 신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막상 플라톤 자신은 이 개념을 정의하거나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 혹은 신적인 것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사용해서 그 어떤 대상을 지칭을 합니다. 자, 그런데 티마이오스를 쭉 읽다 보면은 무엇을 이 데미우로고스가 혹은 플라톤이 신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플라톤이 신 또는 신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대상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은 먼저 제작의 본, 형상들, 이데아들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데아들은 신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주 제작자, 데미우로고스. 이 데미우로고스를 또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제작된 것 해서 이제 일단 우주, 이 우주 전체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이거 만들어진 신이죠. 데미우로고스가 만든 신. 그 다음에 그 우주 안에 있는 별들과 행성들. 항성들은 이제 천구에 붙어서 공전을 하는 것이고, 행성들은 지구 둘레를 그 다름의 궤도를 따라 도는 것들. 이것들 모두 다 신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겠지만, 인간의 혼 가운데에서 데미우로고스가 직접 만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데미우로고스가 만든 인간의 혼을 역시 신 혹은 신적인 것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신 혹은 신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지적인 형상, 제작의 본, 그 다음에 제작자인 데미우로고스,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우주와 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미우로고스가 만든 인간 혼까지 크게 이제 5가지 부류가 이제 모두 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신이라고 불렸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미묘하긴 한데 이 티마이오스를 읽다 보면은 시인들이 노래하는 전통 신화 속의 신들, 이제 신들의 계보나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라든가 오르페우스 종교라든가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보면은 뭐 제우스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의 전통 신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신들에 관한 언급을 티마이오스가 합니다. 하면서 시인들은 이제 그들의 계보, 신들의 계보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그들도 신이라고 쳐줄까요 말까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시인들이 자기들이 그 신들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자기 부모들의 계보에 대해서 노래한다고 하니 뭐 신들이라고 쳐줍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이제 비꼬는 듯한 어투로 들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첨가를 하자면은 시인들이 노래하는 전통 신화 속 신들까지도 뭐 신이라고 넣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플라톤의 철학 안에서 진지하게 고려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자, 어쨌든 그 제작의 본인 가지적 형상들과 제작자인 데미우로고스와 그 다음에 데미우로고스가 만든 우주와 별들과 행성들 그리고 인간 혼의 지성적인 부분, 즉 데미우로고스가 만든 혼까지가 보통 신 혹은 신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들은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것들을 신이라고 명명했을 때 이것들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이 모두의 공통된 것은 불사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신은 불사신입니다. 불사신인데 보통 앞에 불사는 그냥 빼고 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신과 인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질적인 차이는 신은 불사이고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것들이 다 신들이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결코 죽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구별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가지적인 형상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들어진 것, 그 우주와 별들과 행성들 그리고 이제 인간의 혼, 요것들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적인 형상들은 당연히 불사이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존재하는데 어떤 식으로 영원히 존재하냐면 무시간적으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우주혼을 다루면서 이제 시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시간을 정의할 때 영원을 모상한 수를 따라서 영원을 모상해서 수를 따라 운동하는 것을 시간이라고 규정을 했었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가지적 형상은 운동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적 형상의
그 이데아들의 영원함은 무시간적 영원함입니다. 무시간적 영원함이란 어떤 의미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다른 것들, 우주라든가 별들과 행성들, 그리고 이제 인간 혼의 지성적 부분, 이것들은 영원하긴 영원한데 시간 속에서 영원합니다. 한마디로 이것들은 특정 시점에 태어났어요. 데미우르고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태어나지만 이들은 시간 속에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리고 결국 그런 의미는 이제 그것은 해체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영원합니다. 이 무시간적으로 영원하다,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라는 게 이제 조금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무시간적으로 영원한 예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산수, 뭐 2 더하기 2는 4,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2 더하기 2는 4는 무시간적으로 영원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 어느 한때 누군가가 2 더하기는 4다라고 이렇게 정해 놓았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 더하기는 5가 되었다가 3이 되었다가 4가 되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거나, 혹은 2 더하기는 4라고 하는 게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서 계속해서 2 더하기는 4임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2 더하기는 4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 이를테면 뭐 수학적 진리라고 합시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시간과 무관하게 영원한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와 상관없이 그냥 영원한 거죠. 그래서 이 2 더하기 2는 4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계산하는 인류가 멸망을 하고 지구가 없어져 버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2 더하기 2는 4는 항상 그냥 그대로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영원한 겁니다. 반면에 시간 속에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죠. 나이를 먹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를테면 쇠퇴해가지고 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지만 쇠퇴하지 않고 혼이 몸으로부터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영원하다라는 식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제작의 본, 가지적인 형상들, 이것은 모든 일체의 운동이나 변화로부터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시간 밖에 놓여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시간적으로 영원한 겁니다. 자, 반면에 제작된 것들, 그러니까 우주, 데미우르고스가 만들었죠. 별들과 행성들, 이것도 이제 데미우르고스가 만들었겠죠. 인간 혼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들은 만들어진 그 시점부터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 밑에 이제 데미우르고스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을 한번 더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그럼 데미우르고스는 둘 중에 어디에 속할까? 형상처럼 무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일까? 아니면은 그 제작된 것들처럼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일까? 데미우르고스를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지성, 초월적인 지성 같은 게 있는데, 바로 이 지성이 이데아를 관주하면서 감각세계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데미우르고스는 무시간적으로 영원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데미우르고스가 세계를 만들면서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데미우르고스는 시간 밖에 있는 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데미우르고스는 무시간적으로 영원해야 합니다. 즉 데미우르고스를 있는 그대로, 텍스트에 나온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경우에는 데미우르고스는 가지적 형상처럼 무시간적으로 영원한 겁니다. 반면에 또 다른 그 많은 티마이오스의 해석자들 가운데 이 티마이오스의 우주론을 비유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우주 신화, 즉 데미우르고스가 우주를 제작했다라고 하는 이 우주 제작 신화는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우주는 원래 존재하고 있었고 원래 질서 잡힌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데미우르고스는 아마도 이 우주 안에서 우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우주혼의 지성적인 부분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한다면은, 데미우르고스는 우주혼의 일부이기 때문에, 즉 혼은 운동을 일으키는 자이고 그 스스로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데미우르고스가 그 우주 제작 이전에 이미 존재해서 형상들을 보고 모방해서 이 세계를 만들고 그 와중에 시간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는 원래 항상 완성된 상태로 존재하고 이 우주는 원래 항상 운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우주 안에 존재하는 우주혼인데, 그 우주혼의 질서 잡힌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데미우르고스다라고 한다면은 데미우르고스가 따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것을 만드는 와중에 시간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미우르고스는 이미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속에서 영원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많은 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데미오르고스는 자기가 만든 세계를 보고 만족하면서 이 세계가 보다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우주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제작한 별들을 모아서, 한마디로 이제 신화적인 스토리죠. 별의 신들을 다 모아다 놓고 이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이 이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텍스트가 있는 분들은 한번 텍스트를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티마이오스 41a부터 d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자, 먼저 이제 그 데미오르고스는 그 별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은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나에게서 생겨난 것들로서 내가 원치 않는 한 너네들은 영원히 불사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네들은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은 데미오르고스가 만든 거죠. 데미오르고스가 만들기 이전에는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데미오르고스의 제작과 함께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플라톤도 그렇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제 일반적인 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생겨난 것은 해체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가 생겨났다면은 생겨난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은 생겨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누군가가 뭔가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만든 것을 역순으로 가게 되면 해체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생겨난 것은 모두 해체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자연의 과정 속에서는 태어난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을 애초에 구성했던 것이 점점 쇠퇴하고 낡아져서 결국은 소멸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생겨난 것은 결국 죽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입니다. 생겨난 것은 모두 해체되기 마련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이 우주 역시 데미오르고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제작된 것이죠. 그리고 제작된 것은 역시 시간이 지나면 해체되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러나 제작자 데미오르고스는 자기가 공들여 만든 이 세계가 해체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이 소멸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훌륭한 것이 죽는다. 훌륭한 것이 쇠퇴해서 소멸한다. 이것은 그 만든 자가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들어진 것, 생겨난 것은 소멸해야 마땅하나 그러나 그것을 만든 제작자가 소멸을 원치 않기에 이 세계는 해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계가, 이 우주가, 그리고 이 우주 안에 있는 신들이 시간의 질서 속에서 운동을 하며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얘기하죠. 우주가 보다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생명체들이 있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이제 굉장히 멋진 그 어항, 아쿠아리움 이런 걸 만들어 놨으면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물고기라도 넣어 놔야겠죠. 물고기가 헤엄쳐 다녀야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어 놨으면은 당연히 그 우주 안에서 뛰어노는 생명체들이 있어야지 이 우주가 보다 완벽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데미오르고스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들을 만들면은 그것들은 너네 별들처럼 불사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생각이에요. 데미오르고스가 직접 생명체를 만들면 그 생명체들은 이미 데미오르고스는 별을 만들었죠. 그 별이 다 사실은 생명체죠. 살아있는 것들이니까, 운동하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가 생명체들을 만들면 그것은 모두 별처럼 불사신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뛰어놀게 될 생명체들은 나보다 한 단계 낮은 니네 별들이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들이 인간을 만듭니다. 데미오르고스가 인간을 만들었다면 인간은 아마 별처럼 불사신이 될 테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데미오르고스의 명령을 받은 하위의 신들, 별들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불사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즉 살다가 늙어서 쇠퇴하고 죽는 이제 그러한 가사적인 생명체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좀 읽다 보면은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것은 다 불사가 될까?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굉장한 실력자라면 어떤 것을 잘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좀 열등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데미우르고스가 정말 대단하다고 한다면은 별처럼 불사신들도 만들 수 있지만 인간처럼 가사적인 생명체를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근데 데미우르고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다른 생명체들을 만들면 그것들도 불사신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데미우르고스는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할까?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제 고민에 답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은 플라톤의 윤리학 혹은 이제 소크라테스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윤리학의 그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그러니까 훌륭한 자가 열악한 나쁜 짓을 할 수 없다. 이를테면은 무엇이 좋은지 아는 사람은 좋지 않은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윤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태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전통에서 나오는 이제 주지주의 윤리학적 주지주의의 핵심 태제입니다. 무엇이 좋은지 아는 사람, 그리고 좋음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의도적으로 나쁜 것을 행하거나 열악한 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데미우르고스는 제작자들 가운데 우주 제작자는 최고의 제작자겠죠. 그래서 티마이오스의 앞부분에서도 데미우르고스는 훌륭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자기처럼 훌륭하기를 바랐고 그렇게 해서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데미우르고스는 훌륭한 자죠. 따라서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모든 것은 다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것의 그 결과로서 열등한 것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 열등함이 뭐냐면 가사적인 겁니다.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것은 다 훌륭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사신이 나와야 되는 것이,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것 중에서 가사적인 생명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은 보다 열등한 생명체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런 거죠. 플라톤의 그 소히피아스라고 하는 대화편이 있습니다. 히피아스가 아주 유명한 소피스트인데 이 소피스트의 이름을 딴 대화편입니다. 이 작품 안에서 소크라테스와 히피아스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히피아스라고 하는 대화편은 지금 우리에게 두 편이 남아 있어요. 두 작품. 그래서 한 편은 좀 분량이 많고 두꺼운 히피아스라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대히피아스라고 부르고, 다른 한 편은 좀 분량이 짧은 대화편이라서 소히피아스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제 철학사가들 사이에서 아마 대히피아스는 플라톤의 작품이 아니라 위작일 것이다라는 해석이 좀 많고요. 소히피아스는 플라톤의 것이다라는 그 주장이 좀 훨씬 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작품에서 이제 소크라테스와 히피아스가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화의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호메로스의 영웅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오는 영웅들 가운데 일리아스의 주인공은 이제 아킬레우스죠. 그 그리스 트로이아 전쟁에 참가한 그리스 전사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웅. 그리고 이제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또 다른 그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오는 주인공은 오디세우스입니다. 아킬레우스만큼은 강하지는 않으나 지략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제 결국은 이제 목마 작전을 성공시켜서 트로이아를 함락시킨 주인공이죠. 이 둘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킬레우스는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한 만큼 단순 솔직한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디세우스는 그 지략이 뛰어난, 그래서 보통 이제 꾀가 많은 혹은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는 오디세우스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 둘을 비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비교하면서 사실 다루게 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잘 못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을. 이를테면 훌륭한 음악가, 플루티스트라고 한다면은 플룻을 잘 연주하는 훌륭한 음악가가 의도적으로 그 플룻을 나쁘게 서툴게 연주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피아스 혹은 이제 보통의 상식인들은 당연히 뭔가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만큼 의도적으로 더 서툴게도 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더 거짓말도 잘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더 나쁜 일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소크라테스가 그것이 과연 참인지를 검토하는 대화편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논의들 안에서 그 소크라테스 그리고 이제 플라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제 부정적인 것 혹은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 나쁜 것, 이제 이것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인 탐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플라톤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부정적이다라고 부르거나 혹은 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어떤 행위자가 고의로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군가가 부정적인 행위를 하거나 악을 저지르는 것은 그의 무지로 인하여 또 그의 무지에서 기인한 무능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장의 근본 전제는 모든 사람은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지 안다면 그는 결코 그것 이외의 다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나쁜 일을 저지른다면 그는 그것이 좋다고 착각하고서 행위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쁜 일이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나쁜 짓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윤리학적 주지주의의 이념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 데미오르고스의 언급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드는 모든 것들은 불사신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서 뛰어놀게 될 생명체들은 내가 만들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나보다 이제 하나 더 아래인 별의 신들이 이 세계를 만들게 되면, 이 생명체들을 만들게 되면은 그 생명체들은 조금 더, 좀 열등한 생명체로서 나올 것이고, 그것은 아마 불사신이 아니라 가사적인 생명체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가사적인 생명체를 그냥 온전히 가사적인 생명체로 두지는 않습니다. 데미오르고스는 이제 다음과 같이 여기에서 또 다른 단서 조항을 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따라서 나머지 생명체들은 너희들이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대신 그 생명체들의 불사적인 원리만큼은 내가 만들어서 니네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혼입니다. 그래서 별의 신들에게 가사적인 생명체의 제작을 명령하지만 그러나 그 가사적인 생명체들의 혼은 데미오르고스가 직접 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도 역시 생명체이기 때문에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랬을 때 인간의 혼은 우주 제작자인 데미오르고스가 만든 겁니다. 즉 우주를 만들고 별을 만든 데미오르고스가 인간의 혼도 만든 겁니다. 반면에 인간의 몸은 그의 명령을 받은 별의 신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따라서 몸은 뭔가 불완전한 상태로 있는 것이고 혼은 굉장히 완전한 상태로 있는 것이죠. 이 둘이 결합되었을 때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해서 태어나지만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몸과 혼의 결속이 느슨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몸으로부터 혼이 풀려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죽게 되면 몸은 어떻게 되느냐? 별의 신들이 만든 몸은 해체를 겪게 됩니다. 이제 이른바 이제 부패가 발생하는 것이죠. 해체를 겪게 되면서 이 몸은 바로 이제 물, 불, 공기, 흙이라고 하는 자연의 재료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데미오르고스가 직접 만든 혼은 그런 해체를 겪지 않겠죠. 그래서 혼은 불사로서 이 세상을 떠돌다가 그리고 이제 하데스에 내려가서 이제 자신의 전생에 그 살아온 것에 대한 심판을 받고 다시 새로운 몸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나오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명령을 한 다음에 데미오르고스는 이제 인간의 혼을 만듭니다. 자, 이 대목 역시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신화적인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혼을 만들고 남은 재료들이 있는 그 크라테르라고 하는 보통 이제 포도주 희석 용기라고 하는데 이 포도주 희석 용기에다가 우주혼의 재료를 섞었어요. 그 있음과 같음과 다름이라는 재료들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주혼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남은 있음과 같음과 다름의 재료들이 그 크라테르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크라테르로 돌아가서 우주혼을 만들고 남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우주혼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간의 혼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혼 역시도 같음과 다름과
존재, 있음과 같음과 다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물질의 영역에서 나뉘어질 수 있는 있음과 같음과 다름, 그 다음에 가지적인 형상의 영역에서 나뉘어질 수 없는 있음과 같음과 다름으로 다름을 서로 섞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그 일정한 수적인 비율에 따라서 나누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동일자의 궤도와 타자의 궤도를 만들고, 자, 그렇게 해서 인간의 혼을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혼 역시도 일종의 이제 두 개의 궤도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인간 혼의 구조라든가 운동 방식은 우주 혼과 같습니다. 같은 과정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재료도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다만 그 재료의 순수함은 우주혼보다는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만들고 남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만약에 인간의 혼이 우주혼과 그 질적으로 똑같다면은, 질적으로 그 순수함에 있어서 질적으로 똑같다면 한 명 의 인간들이 모두 다 우주와 같은 그런 위대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우주에 비하면은 거의 이제 먼지보다도 작은 이제 그러한 존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인간의 혼은 우주혼과 기본적으로 같은 재료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순수함에 있어서 우주혼보다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인간의 혼을 잔뜩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인간의 혼을 별의 개수만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별들에게 뿌려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인간의 혼을 만든 다음에 이 인간의 혼을 마차에다가 태우고 우주를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혼들에게 이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질서와 조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데, 한마디로 이 질서와 조화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것은 니네들이 나중에 몸을 받아서 생명체로 태어났을 때 우주의 질서를 모방해서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고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윤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윤리적인 성격이랄까요? 어떤 성격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인간이 나중에 태어났어요. 나중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엄청 나쁜, 부도덕하거나 이제 범죄라든가 이제 나쁜 짓을 한단 말이죠. 타락한 짓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죽었다라는 말은 이제 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지하 세계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혼나겠죠. 너는 왜 살아있을 때 그렇게 타락했냐라고 혼날 텐데, 그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난 그런 거 몰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난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막 살아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무도 나에게 그게 나쁘다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티마이오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미우르고스는 인간 혼을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몽땅 다 전차에 태우고는 우주를 한 바퀴 돌면서 우주의 조화와 질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지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내가 다 알려줬다. 이제부터 니네들이 타락한 삶을 살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 니네 책임이야 라는 식으로 고지의 의무를 확실하게 해주고서 그 다음에 별에 뿌려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간의 몸을 만들어서 혼을 몸에다가 끼워 놓게 될 그 주체는 바로 별들이죠. 데미우르고스의 명령을 받은 별들이 이제 인간의 몸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데미우르고스는 혼을 만들어서 별들에게 건네줍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인간의 혼을 별의 개수만큼 나누고 우주의 본성과 정해진 법칙을 알려준 다음에 혼들 각각을 별들에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플라톤에 따르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혼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라고 얘기하면 혼은 엄청나게 많아요. 얼마나 많냐면 혼은 별만큼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별의 개수는 얼마인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예,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혼들은 다 하나의 혼이 하나의 별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별을 자신의 고향으로 삼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좀 나오겠지만 인간은 이제 태어나죠. 인간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혼이 지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다가 죽는다는 것은 몸으로부터 혼이 분리된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이고, 그것이 분리돼서 다시 어느 세상인가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몸을 타고서 태어납니다. 이것이 일종의 윤회인데,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제 플라톤 철학에는 이 윤회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회가 영원히 지속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꼭 그렇지 않고, 그러한 인간의 혼 가운데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지혜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 이제 그러한 인간의 혼은 일정 주기를 반복한 다음에 더 이상 윤회를 반복하지 않고 자기가 애초에 태어났던 고향인 별로 돌아가서 영영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논의는 아마 그 서양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뭐 문학적 영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문학적 영감을 주기도 했고, 그래서 이 대목은 놀랍게도 그 12세기, 12세기 말 13세기 초, 그 르네상스 초기에 이제 단테의 신곡에도 요 대목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단테의 천국편을 읽어보면은 거기서 나 주인공 내가 단테죠. 내가 이제 나를 인도해주는 베아트리체한테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제 혼들이 그 인간의 몸을 떠나서 별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언급도 나오고 서양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대목인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데미우르고스가 이제 별들에게 명령을 하고 인간을 만들어라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데미우르고스 자신이 인간의 혼을 만들어서 그 삶에 대해서 고지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혼을 별들에게 다 뿌려주고, 그 다음에 데미우르고스는 뭐 하느냐? 데미우르고스는 이제 은퇴합니다. 그러니까 데미우르고스는 자신의 일상 공간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목도 사실은 티마이오스를 이제 세심하게 해석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데미우르고스가 별들을 인간의 혼을 별들에게 다 뿌려주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일상의 거처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우주 제작자인 데미우르고스는 이젠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의 제작 행위는 다 데미우르고스의 명령을 받은 별의 신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작품의 끝까지.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별의 신들, 별 역시도 신들이라 불리고, 또 티마이오스를 읽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들 역시도 데미우르고스들이라고, 그리스어로는 데미우르고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데미우르고스라는 거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 제작자, 장인을 뜻하는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번역할 때 그냥 장인들 혹은 제작자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그래서 데미우르고스는 별의 신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제 복수로서, 여럿으로서 이제 제작자들이 이제 인간을 비롯해서 다른 이제 신체적인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데미우르고스는 은퇴해서 어디서 연금 생활자라도 되는 걸까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걸 놓고서 이제 학자들이 좀 고민을 하죠. 데미우르고스는 더 이상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다.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티마이오스를 좀 비유적으로 읽자. 그 티마이오스의 우주 제작론은, 우주 제작 신화를 글자 그대로 읽지 말고 비유적으로 읽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신화적인 설명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주는 데미우르고스가 특정 시점에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끊임없이 운동하고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이 제작은 우주 혼에 의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데미우르고스를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데미우르고스는 이제 이 시점에서 마치 은퇴한 것처럼 묘사된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하나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별의 신들이 이제 인간의 신체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인간의 혼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는 인간의 혼이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언급이 나옵니다. 인간이 혼이 겪게 되는 것들. 자, 별들은 인간의 신체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혼을 집어넣는데 혼을 몸에 심는다. 소위 이제 말하는 이제 그 식물 농업에서 이제 종자를 갖다가 이제 파종해서 이제 땅에다가 흙에다가 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혼이 몸에 심길 때 그때 이제 혼은
처음으로 이제 육체와 이제 물체와 이제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자, 그래서 혼이 몸에 심길 때 물체와 접촉하면서 충격을 받는데 그 충격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판타스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번역할 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인상이라고 이제 보통을 번역합니다. 이제 충격을 꽝꽝꽝 이제 받게 돼요. 충격을 받게 되면서 그 충격이 혼에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상들로부터 감각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감각 다음으로 무엇이 생겨나면은 그 감각에 대한 일종의 인터프리테이션이 되죠. 해석이 되겠죠. 그 감각에 대해서 쾌락과 고통이 섞인 애욕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고대 과학, 생물학, 혹은 고대 철학의 전통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중요한 그 생각, 이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그러니까 내가 혹은 어떤 인식 주체 혹은 행위의 주체가 외부의 대상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 충돌로 인한 충격이 발생하게 되고 그 충격이 일종의 이제 인상으로서 틀어 박히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감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각이 두 개의 기준에 의해서 다양하게 분류가 돼요. 그 두 개의 기준이 뭐냐면은 즐거움과 괴로움입니다. 혹은 쾌락과 고통입니다. 쾌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넓게 이해하자라고 하는 사람은 쾌락, 고통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즐거움과 괴로움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거의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즉 외부로부터 어떤 충격이 부닥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인상으로 틀어박히게 됐을 때 그 인상에 대해서 그것이 쾌냐, 고냐, 혹은 즐거움이냐, 괴로움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티마이오스에서는 먼저 물체와 접촉하여 받은 인상들로부터 감각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쾌락과 고통이 섞인 애욕이 생겨난다. 여기서 애욕 혹은 성적인 추동력이겠죠.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공포, 분노 및 그와 반대되는 것들, 즉 다양한 감정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물체와 접촉하여 받은 인상들 아까 판타스마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잠깐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파테마타입니다. 파테마타. 예, 실수를 했습니다. 예. 여기 감정들이라고 하는 말이 파토스인데요. 파토스인데 이 파토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동사 파스케인이라고 하는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파스케인은 무엇인가를 겪다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 혹은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요. 이 겪게 되는 것이 바로 감정들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겪음으로써 받게 되는 그 충격, 인상 이것이 이제 파테마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용어들은 우리에게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밖에 이렇게 딱 나와서 이를테면 집 밖으로 나오게 되면 바로 이제 뭐 바람을 맞고 그 다음에 햇볕을 쐬게 되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즉 나를 둘러싼 외계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부딪혀 오게 되는데 그 부딪혀 오는 것들이 내 몸을 타고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혼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그렇게 그 충격을 주었을 때 그것들이 하나의 인상으로 남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즐거움 혹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감정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요 인간 혼의 구성과 운명이라고 해서 요 41부터 44D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톤의 그 철학 안에서 감정의 발생을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플라톤은 감정 이론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감정이란 무엇이다, 파토스란 무엇이다 라는 식의 파토스에 관한 이론을 전개한 적이 없고 어느 대화편에서도 전개하지는 않았는데 이 티마이오스의 요 대목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한 대목이 더 있는데 티마이오스에서 감정이 생겨나는 과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별의 신들은 인간의 몸을 만들고는 그 안에도 혼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혼은 인간의 몸 안에서 몸을 매개로 해서 다양한 충격들을 접하게 되고 여러 가지 느낌과 감정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몸과 혼은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는가? 티마이오스의 서술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불사신과 가사적이고 유한한 인간을 나누는 기준인데요. 신들의 경우 혼이 몸과 풀리지 않는 끈으로 결속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혼을 몸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걸 풀리지 않는 끈으로 결박시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들의 경우에는 혼이 몸으로부터 벗어나질 않습니다. 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죽음이란 몸으로부터 혼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규정을 이제 플라톤의 규정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끈으로 혼과 몸이 결속되었다. 이 말은 이 생명체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은 불사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혼과 몸은 어떻게 결합시켰냐면은 이 티마이오스의 설명에 따르면은 인간의 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나사들로 몸에 고정시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을 이제 몸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걸 이제 뭔가 이제 나사못으로 고정을 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나사못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헐거워지고 느슨해져서 결국은 풀리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데 이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대목은 나중에 이제 티마이오스의 세 번째 부분 인간의 신체를 다루는 대목에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뭐 아주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 인간의 몸 가운데에서 이제 골수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피가 생성되는 것이 인간의 골수죠, 그렇죠? 예, 골수 부분에다가 혼을 결박시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제 이 나사못으로 결박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헐거워지게 되고 결국은 소위 말해서 이제 노쇠와 질병을 겪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혼은 나중에 몸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는데 그것이 죽음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까지 얘기가 된 것이겠죠. 그 데미우르고스의 명령을 받은 별의 신들이 인간의 혼과 몸을 결합시켰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혼이 우주의 경우에는 우주 혼은 이제 그 같음의 궤도와 다름의 궤도로 이루어져서 같음의 궤도는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천구 자체는 자전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항성들, 붙박이별들은 천구의 천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천구의 자전에 따라서 빙빙 돌아서 공전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반면에 타자의 궤도, 다름의 궤도는 7개로 나누어서 지구둘레를 돌게 하고 거기에 행성들을 올려놓죠. 따라서 행성들은 타자의 궤도를 따라서 공전을 합니다. 공전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한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데 한 방향으로 전진 운동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직선이 아니라 원궤도를 그리기 때문에 간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원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주를 볼 때 우주 전체는 자전을 하고 그 다음에 별들은 공전을 하는 그러한 운동을 겪게 됩니다. 겪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행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인간의 경우 인간의 혼 역시도 같음의 회전과 다름의 회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문제는 이 인간의 혼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자전 운동과 공전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몸의 운동으로 드러나는데 안타깝게도 별은 구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주도 사실은 거대한 구조, 천구라고 하듯이 거대한 구조, 그렇죠? 이 구체로 되어 있는 것은 공전이나 자전을 하기에 적합한 이제 그러한 모양인데 인간은 공전 운동과 자전 운동을 하기에 적합한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앞으로 걷거나 뒤로 가거나 위로 뛰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그래서 이제 전후 좌우 상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움직이는 것은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이용해서 걸어가고 그 다음에 팔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짚고 하면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혼이 수행하게 되는 회전 운동은 몸을 통해서 전후 좌우 상하 운동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인간도 자기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 수는 있죠. 근데 별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거는. 예. 그래서 인간의 경우 혼의 회전이 몸 안에 갇혀 진행됨으로써 자전이나 공전이 아닌 전후 좌우 상하와 같은 직선 운동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사실은 이미 이 혼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하고 기분 나쁜 거죠. 왜냐면은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질서 잡힌 운동입니다. 가장 조화롭고 질서 잡힌 운동입니다. 왜냐하면은 회전 운동은 출발점과 도착점이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가장 질서 잡힌 운동입니다. 또 하나, 회전 운동은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즉 출발점과 종착점이 같다는 말은 종착하자마자 다시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반면에 그 회전 운동이 몸을 통해서 나타날 때는 전후 좌우 상하, 즉 직선 운동으로 나타나죠. 근데 이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가다가 어딘가에 부딪히게 되면 쓰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사고가 가능한 이유는 적어도 이 플라톤 그리고 이제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운동, 영원한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무한한 발산, 이제 이런 식의 사고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선 운동은 항상 가다가 끝에 이르면, 우주의 끝에 이르게 되면 딱 부딪혀가지고 서버리는 거죠. 특히 우리가 첫 시간 그리고 그 이전에 했던 우리 수업이 아니라 이제 역자와의 만남에서 한번 다루었듯이 그리스인들의 우주는 닫힌 우주입니다. 하늘이 이제 천구가 이제 천장으로 닫혀 있기 때문에 로켓을 쏴가지고 쭉 올라가게 되면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제 무한히 발산하는 우주, 무한히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구의 끝에 도달하게 되면 천장에 부딪혀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닫힌 우주 개념이기 때문에 직선 운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딘가에 가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한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한한 우주 안에서 무한할 수 있는 운동은 오직 회전 운동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빙빙 도는 자전 운동이나 혹은 일정한 궤도를 타고 도는 공전 운동, 이 두 가지 운동만이 출발점과 종착점이 같기 때문에 무한히 끊임없이 반복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외의 직선 운동은 모두 다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혼은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사지를 이용해서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운동이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미 인간의 혼은 우주 혼과 달리 혹은 별들의 혼과 달리 불편한 상태를 겪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만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인용한 텍스트의 세 번째 부분을 보면, 몸이 외부 물체와 접촉하거나 몸 안으로 양분이 흐르면서 발생하는 충격들이 혼에 전달되면서 다양한 감각들이 생겨나고 이것들이 혼의 질서 잡힌 운동을 방해한다. 이게 또 추가가 돼요. 뭐냐면은 혼은 회전 운동을 이제 하고 싶은데 몸이 생김새가 회전 운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직선 운동을 한다. 이게 벌써 뭔가 좀 불편한 상황인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몸이 이 세계 안에, 지구상에 있는 다른 물체들과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충격이 몸 안을 타고 들어와서 혼에까지 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양분을 섭취해야 돼,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게 되면은 양분의 흐름이라는 것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 혼에게 충격을 준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혼이 회전 운동을 하면서 어떤 조화와 질서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새끼마다 끼니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욕구를 느끼게 되고 음식을 먹으면서 포만감에 다시 빠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외부와 끊임없는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것이 혼의 질서 잡힌 회전 운동에 계속 회방을 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혼이 겪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혼은 몸 안에 들어온 순간 끊임없이 이를테면 방해를 받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을 당하는 거죠. 왜냐면은 데미우르고스가 인간 혼을 만든 다음에 혼들을 전체에다가 싣고 우주를 한 바퀴 돌면서, 자 봐라, 이 우주는 얼마나 조화로운가. 이 조화는 다름 아닌 자전 운동과 공전 운동을 천구와 별이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니네들도 이렇게 돌아야 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터인데, 그런데 혼은 막상 몸 안에 들어오니까 지가 하는 운동은 직선 운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일체의 행위들, 방어 행위 혹은 식사 행위, 기타의 행위들이라든가 혹은 외부로부터 몸에 부딪혀 들어오는 다양한 충격들, 이러한 것들이 혼에 전달되면서 혼은 자신의 회전을 끊임없이 방해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혼은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결국은 혼은 이제 이러한 테스트를 당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른바 혼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죠. 티마이오스는 역시 이제 그 혼의 운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읽을게요. 혼이 감각을 잘 다스리며 같음과 다름의 회전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삶을 살 경우, 다시 말해서 이제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부의 충격이라든가 혹은 자신의 필요로 인한 이 직선 운동을 최소한으로 절제하면서 가능한 한 혼의 이제 회전을 최대한 잘 보장하는 그런 삶을 유지할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일정 기간 윤회를 반복한 후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신의 고향별로 되돌아가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한마디로 이제 이 윤회의 질곡을 벗어나게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윤회의 질곡이란 게 다름 아니라 죽을 때마다 혼은 몸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지지만 그러나 다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겠죠. 조금 좀 너무 앞서 나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 인간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혼의 형벌입니다. 혼이 받게 되는 벌입니다. 왜냐하면 혼의 가장 좋은 상태는 몸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가 사실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혼의 고유한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혼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몸을 통해서만 운동을 하기 때문에 혼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행위가 바로 혼이 받게 되는 일종의 형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금 방금 언급했듯이 계속해서 벌을 받으면서 이를테면은 착한 일을 하는 것, 착한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혼의 회전,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조화로운 운동의 본성을 찾는 거죠. 이것을 찾게 되면은 결국은 이 윤회의 질곡, 즉 몸에 갇히는 이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반대로 혼이 감각에 미혹되고 같음과 다름의 회전이 질서를 상실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이제 혼은 몸으로 움직여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다양한 충격들이 혼의 뭐랄까요, 이제 그 질서나 조화에 대한 생각을 어지럽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혼이 이제 자신의 질서를 상실할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마치 이제 이 회전이 비틀거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일생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 타락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이 다음에 태어날 때도 몸에 갇혀 태어나기를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데 더 안 좋은 건 뭐냐면은 더 낮은 단계의 동물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낮은 단계의 동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아마 그 플라톤이 생각하기에도 이 생명체들 가운데에서 신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단계의 생명체일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이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이성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은 별들의 천체의 운동과 별들의 회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그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이용해서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파악하라고 몸을 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살았다? 그럼 그 다음에는 너는 그러면은 이런 인간의 몸도 아까우니 다른 짐승의 몸으로 태어나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 뒤에 이제 3부의 마지막 부분, 이 대화편의 거의 끝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텐데요.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도 그 플라톤의 우주론, 특히 이제 우주 제작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간의 운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목적론, 그 중에서도 윤리적인 목적론에 기반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것을 다루는 것이 이제 인간 신체의 목적론적인 구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사람의 몸을 이제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머리와 몸통, 그 다음에 이제 팔다리, 사지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플라톤은, 티마이오스는 이제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천구를 모방해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혼을 만들었겠죠. 그렇죠? 인간의 혼을 만들었고, 그래서 인간의 혼은 회전 운동을 하는데, 회전 운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인간의 몸을 구성했으니 그게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가 구체로 되어 있잖아요. 동그랗게 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천구의 모양을 모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이제 혼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안에서 혼이 회전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머리만 똑 떼어놓고 있다면 머리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머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대해서 탈 것을 줍니다. 그게 바로 몸 전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인간은 생명체는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일상 언어에서 머리와 몸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머리는 혼이 들어가 있는 몸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혼이 움직이는 탈 것으로서 목 이하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혼은 일종의 파일럿이 되는 거고 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가 그 혼의 탈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이라든가 천체라고 하는 것은 원운동, 회전운동을 하겠지만 이 혼이 들어가 있는 머리 그리고 머리에 붙어 있는 나머지 부분이 탈 것으로서의 몸은 팔과 다리를 이용해서 그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앞부분 그 우주의 천체를 다루었던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했던 부분을 좀 상기를 해보면은 거기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데미우르고스는 그 불과 흙과 물과 공기를 이용해서 천체를 만들었는데 우주를 단 하나로 만들었다. 여러 개의 우주를 만들지 않고 단 하나의 우주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불, 공기, 물, 흙이라고 하는 이 재료를 모두 사용해서 우주를 만들었다. 즉 나머지가 없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우주에는 손으로 잡을 것, 그 다음에 발로 지탱하고 달릴 것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주는 그냥 하나의 팔도 필요 없고 다리도 필요 없고 그냥 구체로만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머리만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를테면 또랑에 빠지거나 혹은 이제 언덕 같은 데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지탱할 것, 손으로 짚을 것, 그 다음에 발로 지탱하고 달릴 수 있는 이러한 손과 발과 같은 이러한 기관들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눈. 자, 이 대목이 이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눈을 만들어 붙여주었는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각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예, 이 시각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자, 낮 동안에 밤에는 볼 수 없죠. 어두우니까. 자, 낮 동안에 이제 눈이 작용을 해서 이제 시각을 얻게 되는데 플라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낮 동안에 낮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시간 개념이죠. 낮, 밤 이것들은 이제 시간 개념인데 플라톤에게 있어서 낮은 시간이 아니라 물질입니다. 일종의 빛이에요. 빛 중에서도 아주 얇고 섬세한 빛입니다. 그러한 빛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낮을 형성하는 겁니다. 밤이 돼서 태양이 사라지게 되면 이 빛들이 다 없어져요. 그게 밤입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는 굉장히 섬세하고 미세한 빛들이 꽉 차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낮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꽉 차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눈 안에서 빛이 발생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 낮 동안에 있는 이 물질로서의 빛과 눈에서 나간 빛이 서로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같은 성질을 가진 빛끼리 이어지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서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 앞에 이제 책상과 의자가 있는데 이제 의자를 딱 본다고 합시다. 의자를 딱 본다고 하면은 제 눈에서 빛의 입자가 의자를 향해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외부를 향해서 이렇게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으로부터도 각각의 빛들이 발산이 됩니다. 빛의 입자들이 이제 발산이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낮을 구성하는 물질들, 즉 미세한 빛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빛과 내 눈에서 나가는 빛과 그 다음에 외부의 대상에서 외부에 있는 물체들로부터 나오는 빛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낮을 구성하는 빛들이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같은 성질을 가진 빛들끼리 만나서 서로 쭉 이어집니다. 마치 일직선을 형성하듯이. 그렇게 되면서 이를테면 제 앞에 보이는 의자를 구성하는 그 빛이 그 일직선을 따라서 내 눈까지 들어오게 되고 다시 이 눈을 거쳐서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혼에 이르게 되면은 이른바 시각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나로부터, 즉 나의 눈으로부터 발사되는 빛과 그 다음에 물체들로부터 발사되는 빛과 그리고 이 낮 동안의 대기를 구성하는 빛과 이것들이 모두 일치를 보았을 때 시각이 형성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그 시각 이론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 고대 철학, 고대 자연 철학, 특히 요 생물학 부분에서 그 시각을 그 설명하는 방식이 크게 한 2가지 정도? 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가지 정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하나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인식 주체로부터 빛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인식 대상으로부터도 빛이 나와서 그것이 서로 충돌을 하고 그 충돌된 것이 혼에 전달됨으로써 감각을 얻는 것. 이런 식의 해석이 하나, 그런 식의 설명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인식의 주체는 가만히 있고 사물로부터 그 빛 혹은 그 빛에 준하는 입자들이 날아와서 인식 대상에게 부딪혀서 인식 대상에게 어떤 충격을 주고 그것이 시각을 비롯한 다양한 감각들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는 이제 그러한 입장도 있습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인식 주체인 인간으로부터, 즉 인간의 신체 기관으로부터 그 빛의 입자가 날아가서 그것이 대상에서부터 날아오는 빛의 입자와 부딪힌다고 해서 감각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동질적인 그 빛들이 만나서 서로 이어졌을 때 그것이 혼에 도달해서 감각으로 이어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어떤 게 가능하냐면, 반면에 밤이 되면은 이 낮이라는 물질이 사라져 버리겠죠. 밤이 됐다라는 건 낮이라는 시간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낮을 구성하는 이 빛의 물질이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면은 사물에서 날아오는 빛이 눈에 도달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눈에서 날아가는 빛이 사물과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각이 차단당하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결국 밤에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은 낮을 구성하는 물질과 만날 수 없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물을 통해서 날아오는 것과 그 다음에 내 눈에서 날아가는 것, 이것이 서로 성질이 같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성질일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상을 감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감각은 시각보다는 이제 다른 감각, 특히 촉각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아마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할 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과 시각, 낮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순한 빛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물질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시각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눈에서 나오는 빛과 낮의 빛이 만나서 동질적인 것들끼리 일치를 볼 때 시각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낮의 빛이 사라지고 눈에서 나오는 빛과의 만남이 단절되면 시각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식으로 플라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감각에 대한 목적론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제 요 단원을 이제 티마이오스는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눈을 비롯해서 여러 감각기관을 만든 것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서 우주의 질서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목적론적이죠. 철저하게 눈을 만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즉 우주의 질서를 눈을 통해서 보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신들의 회전을 모방함으로써 그대로 인간의 혼도 그 신들의 회전, 즉 우주의 질서를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혼의 회전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플라톤은 티마이오스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청각도 마찬가지이다. 이를테면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서 그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와 청각을 주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우주 제작자 데미우르고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관한 논의는 얼추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논의가 정리되고 나면은 결국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티마이오스
데미우로고스에서 이 우주는 어떤 목적론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데미우로고스가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데미우로고스를 어떤 수준에서 이해할 것인가, 비유적으로 이해할까 아니면 말 그대로 이해할까, 여기에 따라서 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 세계는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떤 조음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훌륭한 자인 우주 제작자가 자신과 비슷하게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도록 이 세계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목적론적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구현되기 위해서 이 세계는 하나의 가장 조화로운 생명체로서 태어나야 한다. 생명체로서 태어난다라는 것은 생명체는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자기 운동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훌륭한 생명체라면 이 자기 운동은 질서 있고 조화로운 운동이겠죠. 그리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혼과 몸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혼과 몸을 갖춘 생명체로서 태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서 있는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전 운동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은 천구의 회전, 자전과 그 다음에 지구 둘레를 도는 행성들의 공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의 질서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미우로고스는 이 세계가 보다 완벽해지기 위해서 이 세계 안에서 생성, 소멸하는, 태어나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늙어서 죽는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았고, 그렇게 해서 별의 신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존재의 의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이 우주가 보다 완벽해지기 위해서 데미우로고스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인간 역시도 기본 구조는, 그 혼의 기본 구조는 우주와 동일하기 때문에 인간 역시도 우주의 질서, 똑같이는 아니지만 좀 더 열등하긴 하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우주의 질서를 쫓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부여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다시 논의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주를 구성하는 재료들에 대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미우로고스가 만들기 이전에 가장 원초적인 우주의 상태는 무엇인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룰 텐데요. 그것은 조금 쉬었다가 이제 15분 정도 쉬었다가 4시 3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